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재무, 경제 라이브 방송 사회를 맡은 박로아입니다. 지난 두 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어느새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나방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국교총과 사제동행이 함께 준비한 이 라방에요,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 사회, 산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은퇴 후에도 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요, 오늘 세 번째 이 라방의 주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슬기로운 자산 지킴과 은퇴 자산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연금과 공제 납입으로 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요.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가? 이게 궁금하신 선생님들 매우 많으실 겁니다. 또한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2015년에 이어서 또다시 공무원 연금까지 영향이 있진 않을까? 이런 교사로서 은퇴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IRP, ISA, 연금저축 등과 같은 이 각종 금융 용어, 또 정책들에 대해서는 또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이 향후 미래를 계획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요,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고 또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라방에서는요, 재무설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또 퇴직 수당, 그리고 향후의 이 금융자산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전략을요,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라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은퇴 계획을요, 보다 좀 체계적으로 하고 또 자산은 불려갈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이 라방 중간중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이 질문을요, 박사님께서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방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커피를 증정하는 강의 참여 인증 이벤트랑요, 뿐만 아니라 치킨 증정하는 라이브 방송 참여왕 이벤트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방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벤트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요, 이 라방 참여 인증을 하신 선착순 200명에게는요,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참여 인증 방법이요, 라이브 방송 중에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요 놓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라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참여왕에게는요, 치킨 증정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지금부터 이 은퇴 준비 전략을 A to C까지 알려주실 문찬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찬현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요, 이 상명대학교 웰스 매니지먼트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놀라지 마세요. 재무설계 최고 자격인 국제공인 재무설계 자격을 보유하신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고용노동부, 교직원 공제회, 삼성전자 등등등에서요, 이 퇴직 예정자 재무 설계에 관한 강의를요, 아주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박사님의 깊이 있는 지식이요,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은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사실 은퇴 설계, 중요한 건 알겠거든요. 근데 나도 은퇴 설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이제 딱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첫 단추를 깨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깨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 출발을 해야 될까요? 네. 은퇴 설계는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은퇴 설계 세제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소득세 과세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종합소득 합산과세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그다음에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연간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만 하시면은 이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근로자이면서 이자와 배당을 만약에 연간 2천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받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발생하게 되면은 연말정산을 종료한 이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근로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한 거를 다시 전으로 이동을 해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기타 추가된 소득을 합쳐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득세 계산 구조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소득 금액이라는 게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세율 구간이 변동이 돼서 네네.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뭔가 듣기만 해도 조금 네. 약간 싫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번 돈을 이 종합소득으로 몽땅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과세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알고 싶더라고요. 네, 다행히 모든 소득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돼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의 경우에 연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네네.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천만 원까지는 15.4% 과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초과된 것만 종합과세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초과된 부분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분리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분리과세. 네, 분리과세.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자와 배당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돼 가지고 종합과세가 우려될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자 금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해년도에 이자와 배당이 지급되지 않게 하거나. 근데 이제 내가 억지로 이자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과 적금만 하시면 안 되고요. 펀드 같은 거 조정되는 상품으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과세가 인별로 이루어져요. 인별로. 한 명 한 명한테. 네네. 예, 배우자하고 이제 본인 네네. 따로따로. 그러면 배우자 증여가 6억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증여하시고 예금을 따로따로 좀 나눠서 가입하시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종합과세 합산과세 항목에서 또 이제 연금소득이 있어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연금소득은 우리가 이제 공무원 연금이 아니고요. 예. 연금저축하고 IRP라고 해서 세액공제 때문에 네. 연말정산 때문에 나입하시는 그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 그래서 요 연금은 연금소득이라고 해서 5.5%에서 3.3% 조금 약간 낮은 네네. 세율로 분리과세돼서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연간 1,500을 넘게 해서 받아버리면 네.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계좌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쵸. 초과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받아버리면 전액 종합과세가 되거나 별로 안 좋죠, 그거는. 네. 전액 종합과세 되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16.5%로 분리과세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불가피하게 또 이제 해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리과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6.5%가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면서 혹시 그 해당 연도에 종합과세 과세표준 세율이 16.5%보다 더 높으면 네. 높으면은 연금저축을 해지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정보가 막 쏙쏙 쏟아지는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도 이 은퇴 후에 받을 그 퇴직금 있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퇴직금도 이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세금이 꽤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퇴직금 수당이 금액이 크다 네네네. 보니까 종합소득 합산과세는 특징이요. 연간 발생한 소득만 합쳐진다. 네네. 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나 이제 연금은 원래 별도고요. 공무원 연금은 별도시고 퇴직 수당이 있어요. 네. 퇴직 시에 받는 퇴직 수당은
한 해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연간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합산과세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이라고 해요. 분류과세.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연금 형태로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으시면 절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보다요. 공무원분들은 이제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공무원분들은 이제 그 직장인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이 합쳐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보다 퇴직금 비중이 높아요. 근속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요즘에 그냥 IRP로 퇴직금을 받아서 연금으로 받는 게 건강보험도 안 내고 그다음에 네네.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예, 이렇게 해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주식을 요즘에 하시잖아요. 그쵸. 미국에 있는 뭐 이렇게 네, 유명한 주식들을 네. 막 사고 파는 거. 이것도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건 지금도 비과세인데 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연간 거래 금액을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가지고요.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양도소득세. 네. 근데 양도세도 다행히 뭐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22%를 과세하긴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이 세율이 높긴 하지만 네. 이걸 별도로 일부러 분류과세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예. 네. 근데요, 박사님, 방금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저는 금융소득 하면 뭐 예금 이자, 뭐 배당, 이런 정도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 금융소득에는 이제 어떤 소득이 또 포함이 되고, 네. 이런 금융소득의 과세는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융소득은 모든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금 적금이나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잖아요. 네. 뭐 채권이라고 하는 상품도 이자가 나와요.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펀드나 ETF 같은 걸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이 배당소득이라는 네, 네.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 가지고 부과하고요.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사고 팔 때는 양도세를 부과하긴 하지만 보유하시면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자와 배당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15.4%로 뭐가 되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가 되고 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벌써 분리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네, 이 선생님들은요, 이 교직원 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 저축하면서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유의해야 된다, 뭐 네네네.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직원 공제는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가 큽니다. 장기저축급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요. 분리과세 상품입니다. 네. 그것도 괜찮죠? 네. 괜찮고, 목돈급여는 그냥 일반 과세 상품이에요. 예금처럼, 적금처럼 네, 네. 15.4%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목돈급여가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올해 돈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해지를 하시면 그 해에 이자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랫동안 보유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해야겠네요. 네네. 그리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도 이자와 배당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2천만 원은 그 종합과세가 되는 기준인데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만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해서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또 이제 월급 받는 것만 우리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그거 말고요. 초과로 연간 2천만 원을 더 넘게 소득을 발생시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면은 세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도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를 확대할 수 있는 ISA 계좌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네네. 계좌도 3년간 만들지 못해요. 네, 그러면 절세 측면에서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페널티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미리 계획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납입한 거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여기서 발생하는 연금은 교정공제 외 장기저축급여
그다음에 분할급여 이런 것들이 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고요. 예, 어. 별도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고 낮은 세율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품들 연금저축 IRP, 교직원공제 외 장기저축급여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퇴직 후에 저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나도 이제 사장님이다. 나 한번 사업해봐야지. 뭐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제 퇴직 후에 뭐 자영업이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퇴직 후에 뭐 자영업이나 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선생님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박사님만의 조언이 있을까요? 퇴직 후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로자하고 좀 다른 게 매출이 발생해서 경비 처리를 하면 그게 이제 그때 발생하는 게 소득 금액이에요. 네. 소득 금액이 1원 이상만 발생하게 되면은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도 제외됩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야 그 공무원 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이제 빠질 수는 없지만 세금이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 그게 있죠. 임대소득. 임대소득. 네,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비과세였어요. 근데 이제 연금제도 개편 때문에 바뀐 네. 건데 임대소득도 종합과세 합산되는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가 비과세됩니다. 1주택인 경우에 네, 과세되지 않아요. 단지 네네. 이제 그 기준시가라고 해서 그게 12억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한 70% 정도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임대하는 주택이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월세가 두 개면. 네. 월세가 두 개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사업소 과세가 됩니다. 어, 종합과세가 되니까 피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때부터는. 그리고 단지 이제 월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까지는 그 14% 분리과세가 되고요. 네. 아니면 종합과세 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그해 만약에 내 종합과세 세율이 6%면 네. 6%가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종합과세 합산과세 되는 게 더 좋죠. 그쵸. 근데 그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되는 게 좋은 분리과세로. 거죠. 네, 맞습니다.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보유주택이 무조건 월세만 우리가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전세는 두 개까지는 비과세예요. 두 개까지 네, 2주택까지 비과세되고 이제 3주택부터는 3주택이 있으면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네, 너무 부러운데요. 네, 3주택 전세를 네,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세 보증금에서 3억을 뺀 다음에 그걸 이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해요. 계산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뭐냐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시킨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결국은 겁니다. 전세도. 네네네. 그래서 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종합과세가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 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예,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네. 선택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설명해 볼게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요. 연간 한 400만 원 정도만 받고 있다 월세를 뭐 방 한 칸 정도 해가지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400만 원까지 해서 이제 내가 임대사업자 신고하지 않더라도요. 50%까지 경비를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50%면 400에서 200이 빠지죠. 네. 200만 원까지 또 소득을 공제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제로. 그쵸. 그러니까 세금도 안 영원. 나오고 건보료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등록하신 경우에는 얼마까지 되면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60%까지 인정해줘요. 경비를. 600이요. 예. 그리고 400만 원까지도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소득이 또 제로. 세금 안 나오고 건보료 안 나오고.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두 가지에 맞추시면은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꼭 임대하는 날이 와서 저도 임대소득 한번 내보고 싶네요. 임대 네네. 소득이 네, 발생해서 맞습니다. 네. 세금도 한번 내보고. 네.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도 좀 관리를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채팅창에 막 질문들이 지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라이브의 또 네, 네, 어떤 맞습니다. 특징이고 네. 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보고 한 두 가지만 우리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네. 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땡땡이다 님께서요. 네. IRP 같은 경우는 이 55세 이후에는 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네네. 사실 운용이라는 단어는
계좌에서 어떻게 굴리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IRP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도 있고 IRP 계좌 두 가지가 있는데 IRP 계좌는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 실으시면 예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권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자 받으시면 되고 보통 펀드 ETF를 많이 하고요.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상품들도 할 수 네.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네네. 젊으신 분들은 은퇴 시점이 좀 길게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상황과 어떤 나이와 연령 이런 걸 맞습니다. 예, 맞게. 그거에 맞춰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땡땡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ISA와 IRP를 연계하면 이 절세는 물론 이 연말 정산시에요. 뭐 세금 감면 혜택, 과세 이연 뭐 등등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정확하게 이것들이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 퇴직자분들한테는 분리과세 계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800. 1,800. 물론 이제 젊었을 때부터 하시면 괜찮은데 네. 이제 임박했다 그러면은 1,800만 원이 작죠. 그리고 1,800만 원 내시면 그 중에 900만 원은 또 세액 공제 해주죠. 세금 환급해주고. 근데 이제 연금소득세가 또 분리과세로 이제 해서 이제 지급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에서도 제외되죠. 또 장점이죠. 그 부분은 네네네. 장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ISA 계좌는 뭐냐? ISA 계좌는 3년에서 5년간 유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분리과세 또 해주는 계좌입니다. 추가로. 예,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래서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분리과세가 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ISA 계좌가 만기될 때마다 그 전액을 그 연도에 연금계좌나 IRP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연금저축 IRP가 한도가 있지만 그 ISA 만기금 넣는 거는 한도가 또 없이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자금, 은퇴자금의 확대를 좀 계획한다 나는. 그리고 확대하면서 분리과세 계좌를 좀 더 만들고 싶다. 분리과세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같이 연동해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그 해에 많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도가 2천만 원이고 5년에서 1억을 옮긴다 그러면은 그 중에 3천만 원의 10%를 300만 원. 그 해에 세액공제 한도에 더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0만 원 더하기 300까지 해서 1200을 세액공제 해준다는 얘기죠.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 각종 이 절세 계좌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박사님이 이 연금과 관련된 이 계좌에도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계좌들이 있고 또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박사님께서 네. 또 설명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절세 비법까지. 네, 네. 좀 같이 지금 어쨌든 설명해 주세요.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네, 바짝 네. 차리셔야 됩니다. 네. 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는 거 하고요. 연금보험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네. 상품 이름이 길어도 그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적연금, 그 공무원연금이나 금연금들이 어차피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에다가 세제 혜택을 막 부과합니다. 막 줘요. 그러면서 네. 이제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쳐서 1,800만 원까지 연간 1,80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이 중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고요. 근데 만약에 9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지만 1,800을 다 내시면 1,800만 원은 비과세 해주고 그리고 받는 것도 분리과세 되면서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낸 900만 원이 비과세 된다는 건 뭐냐? 비과세는 수익에 세금도 없고 네. 그리고 뭐가 없죠?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건보료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에 세금과 무관하다. 비과세는 세금과 무관하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는 그 많은 자금을 분리과세나 비과세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그 은퇴자금에서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면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근데 이제 받으시면요. 세액공제가 13.2%이기 때문에 좀 높잖아요. 네. 받으시면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55세 이후에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다음에 네. 10년 이상은 나눠서 받으셔야 돼요. 이 그런 조건을 조건이 있네요. 지켜야 됩니다. 예.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즉 중간에 뭐 중도 해지하거나 찾으시면 16.5%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은요 소득이 많지 않은데 그 연말정산만 보시고 납입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랫동안 묶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특정한 금액을 길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 네네.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연금저축 IRP 계좌의 또 장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립 기간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중간에도 계속 계좌에서 상품이 운용되면서 수익이 발생돼요. 네. 그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자 배당 받으면 15.4% 내야 네네네. 되는데 연금 계좌 안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익은 그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냥 연금 소득세만 조금만 내면 돼요. 5% 정도만 내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연금을 지급받을 때 원금이 전부 지급되면서 운용 수익만 마지막에 지급되면서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만 5% 정도만 부과된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말정산만 우리가 공제받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IRP 계좌의 특징이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네네. 좋죠. 진짜 너무 그리고 좋은 정보입니다. 네. 전세 측면에서 비교하면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계좌 안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국내 주식형 펀드거든요. 네네. 코리아 펀드 뭐 이런 것들은 세금을 어차피 안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계좌 안에서는요, 해외 펀드 같은 걸 넣으셔야 돼요. 해외 펀드. 네네. 네. 그리고 2001년부터 연금저축 상품들이 모든 금융기관에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2001년부터. 네. 그래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금리가 어떻죠? 너무 낮아요. 낮죠. 저금리가 네.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된 연금저축들은 상품 수익성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했는데 네. 보험사 연금저축 계좌의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네. 그동안의 수익률이 네. 20년 동안 20%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1% 정도 네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네네. 소중한 그쵸, 돈인데, 그쵸. 자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적절한 뭐 해결 방법 이런 거 그렇죠. 박사님이 좀 알려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뭐, 내 계좌는 맨날 그 1%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 같은 거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요? 네,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금저축 이전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이전 제도. 네네. 그, 연금저축이 보험사, 은행에 다 있잖아요. 증권사도 네네. 있고. 그래서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옮길 수 있어요. 반대로도 옮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전이군요. 네네. 우리가 원래 상품은 옮길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에 원래 해지하면 페널티가 있고 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하지만 네. 이전 제도를 활용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래서 가입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해지만 돼서 환급금이 그대로 예를 들면 이전된다.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겨진다라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 그리고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는 계좌 형태예요.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네. 계좌 개념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펀드나 여러 가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좀 나중에 나온 상품인데 2015년부터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2015년부터 그때도 대부분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은행에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은행에 있는 IRP도 증권사로 이전해서 펀드 ETF를 이제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예요. 정말 네. 꿀팁이네요. 네. 벌써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꿀팁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아서 많이 용어만 어려울 네네. 뿐이지 뭐 용어 좀 모르면 어때요? 꿀팁만 알아가면 맞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죠? 약간 키워드로 좀 기억하셨다가 네네.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벌써 너무 많이 얻어서. 네네. 근데 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ISA 계좌가 절세의 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던데 그러면 이 ISA 계좌도 네. 이 연금 관련 계좌로 볼 수 있는 네네.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연금 계좌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누구한테는 연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ISA 계좌는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하셔야 되고요. 예, 유지하셔야 되고, 일단은 단기, 중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 한 3년에서 5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절세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절세의 네, 꽃이다. 큽니다. 국내 금융상품이 대부분 이제 절세 혜택이 연금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ISA가 그거 외에는 그나마 절세 혜택이 큰 계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ISA 계좌는 이자와 배당이 부과되는 상품들 뭐가 있죠? 예금 적금도 있고 예금 적금, 펀드, 펀드. 그죠? 네. 그 상품을 운용하는 계좌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들이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TF 펀드도 있고 국공채 이자 같은 네네네네. 것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천만 원. 아, 돈이 많아도 더 넣고 싶어도 못 예, 넣는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니까 네. 지금 만들어서 지금 넣고 12월 2월 달에 또 달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네네. 안 넣으셔도 한도가 2월 됩니다. 그리고 5년까지 최대 넣으면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3년 이상은 의무로 유지하셔야 돼요. 아, 그게 조건이네요. 그래야 세제 혜택을 준다. 예. 3년 이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유지 안 해도 네.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원래 내는 세금만 내면 돼요. 15.4%. 네네네. 그죠? 그래서 3년 이상 유지해서 해지하시면 운용 수익에서 200만 원까지는 일단 비과세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운용 200만 원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저율 과세, 정말 낮게 과세. 저렴이네요. 예. 예, 낮게 과세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분리과세가 뭐죠? 종합과세에 섞이지 않아요. 네.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계좌 내에서 상품을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네. 통장이니까 펀드 ETF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년이나 5년 돼서 어쨌든 해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상품에다가 마이너스 된 펀드의 수익 그걸 빼줘요. 오. 실제 수익에 대해서 네네. 또 비과세 조금 해주고 어. 세율도 낮기 때문에 세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세 꽃이라고 네네. 불리는군요. 근데 그럼 이 IS 계좌도 저는 활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세대별로. 맞습니다. 네. 뭐 20, 30대가 운영하는 활용법, 또 뭐 40, 50대가 운영하는 활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세대별로 접근하는 그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 네. 네,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주로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펀드나 해외 ETF를 거래해서 자산 증식한다, 자산을 키운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젊으신 분들, 20, 30대 젊은 층들은 일단은 자산 증식 목적이 크죠. 돈을 많이 모은다. 근데 예금 적금은 좀 별론데 펀드 ETF 하겠다 이러시면 ISA가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되는 거고요. 네. 40, 50대 은퇴를 좀 염두하고 있고 좀 자산을 확대하고 싶다 이러면은 분리과세를 시켜주잖아요. ISA가. 네네. 그리고 또 만기금을 또 연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자산 확대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SA 계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해서 해지하면서 요 전액을 원하는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체할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가 한도가 얼마였죠? 1년에? 1,800만 원. 그죠? 근데 네. 그 ISA 만기되는 해에는 한도가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다 넣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좋네요. 네. 그래서 분리과세 처리된 ISA 만기금이 내가 뭐 당장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연금 계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면 거기다가 이체해서 분리과세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과세를 이어간 효과가 네,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분리과세로 보유하시면 거기서 세금도 적게 내시고 건보료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연금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면은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쏙쏙쏙 이해가 돼요. 좀 네. 어렵긴 하지만.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네.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는데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ISA 만기금을 그 해에 옮길 때, 네,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3천만 원에 대해서 10% 300만 원을 세액공제를 거기서 추가로 또 부여해 줍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 직전이나 몇 년 안 남으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되죠. 그거를. 와. 네. 네, 진짜 이거는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분리과세된 자산들 특징이 있잖아요. 뭐죠? 종합과세에 제외되고, 네. 그리고 건보료 부과가 되지 네. 않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저도 잘 알아뒀다가 좀 활용해야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네. 있잖아요. 근데 연금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 그리고 연금 저축은 그야말로 이제 저축인 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정확히 뭐가 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이 두 상품의 또 차이점은 뭐고 그리고 이 각각 세제 혜택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연금저축, 개인연금, 연금보험 뭐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입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무슨 상품 이름이 막 긴데 네.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어가. 그래서 일단 연금보험은요. 개인연금 중에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한다. 생명보험사만 무슨 생명. 네네. 그죠? 그리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하고는 달라요. 연말정산 되는 게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는 연말정산에서 뭔가 돌려받는 건 없지만 네.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이 없는 줄 아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세금 안 내는 것도 비과세 혜택이죠. 그쵸. 그것도 절세 혜택이 큰 네.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 납입기한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가입하실 항상 때. 조건이네요. 예, 조건이 다 예. 있습니다. 예, 5년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 10년이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5년 이상 납입,
네. 10년 이상 보유. 네, 그러면 예. 중도 해지하시건 연금으로 받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과세라는 게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자체를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소득에서 제외된다. 네네네. 비과세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예. 건강보험료 산정에 예, 제외된다. 제가 계속 이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예. 이미 주입식, 주입됐습니다. 주입식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금보험이 이제 좀 관리하실 게 있는데 네. 운용 방식을 좀 보셔야 돼요. 운용 방식 뭐냐 두 가지인데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하고요, 네. 변동금리 상품하고 변액연금이 있어요. 용어가 근데 좀 어렵네요. 예, 네. 금리 상품 이자 받는 거죠, 이자. 근데 금리 상품의 경우에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그렇죠. 참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성이 떨어져 있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돼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낮으니까 네. 나 그냥 이거 해지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연금이라는 상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 그게 보증. 예, 2000년이나 2000년 초반이나 그 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요. 변동금리가 적용돼가지고 실제 계좌의 수익률은 되게 낮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그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요. 네. 최저보증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 가입하신 것들은.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해지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또 우리가 장기간의 최저보증 수익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최저보증 수익률이 뭐 한 4, 5%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해지하거나 뭔가 궁금하시면 네. 보험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 외부에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꼭 물어보셔가지고 교차로 네네. 상담받고 해지하셔야 돼요. 와, 이거 정말 좋은 정보네요. 네,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연금보험의 최저보증 수익률은 연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최저보증이 4%인데 내 계산이 1%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중도 해지할 때 4% 주나? 아니에요. 중도 해지할 때는 현재 수익 그대로 준다. 중도 해지는 네, 항상 그런 혜택에서 네, 조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금 상품이 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낮은 금리도 좀 피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변액 보험 같은 게 좀 수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피해서 이것 때문에 만족도가 막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최저보증 수익이 높은 연금 보험들이 막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만 쏙쏙 골라서 가입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상품들은 보통 펀드에 운용되는데 그러면 펀드는 수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연금으로 내가 이걸 계속 받으면 나중에 쭉 보유하다가 그러면 수익과 관계없이 최저보증 수익이 연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로 5에서 8% 정도까지 확정해주는 상품들이 나와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무조건 최저보증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주의사항이 네, 있는 네. 거예요? 이거 내가 장기로 유지하셔야 그걸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무조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적절한 좀 금액으로 맞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예. 그리고 그렇구나. 중요한 거 네. 더 중요한 게 5%, 또 있나요? 5%, 8%가 막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단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복리로 환산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한 3%에서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네. 높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수학 가르치시는 분들이랑 그렇죠. 네. 단위복리 이런 네. 거 계산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요, 이 공무원 퇴직 수당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 퇴직 그 수당은 진짜 네. 중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공무원은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수당이 지급되고요. 네. 그 다음에 퇴직하신 다음에 개시 연령이 도래하면 지금은 약간 바뀌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기가. 그래서 개시 연령이 도래하면 공무원 연금이 지급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연금 관련된 절세 정보들이 막 있다 보니까, 이 퇴직수당을 IRP로 넣으면은 절세를 해준대. 이런 걸 알고 계세요. 많이 들으신 거예요.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올해 퇴직한 선생님을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 선생님은요, 퇴직을 하셨는데, 공무원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 9,649만 원이 지급됐어요. 1억 가까운 돈이 네네네. 지급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공무원 퇴직수당은요, IRP 계좌로 바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네, 그냥 일반 급여 계좌로 받아야 돼요. 일반 계좌로 받아야 네,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 선생님은 절세와 분리과세를 위해서 네. IRP 이체를 원했습니다. 네.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우선 일단 급여계좌로 받아요. 일단 받고. 받을 때 네. 세금을 조금 뗍니다. 아. 원천징수라고 해서 뺍니다. 많이 떼나요?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근속이, 네네네네. 왜냐면 근속이 기시기 때문에 아.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 그 세금 아끼려고 IRP에 넣는 건 아니에요. 아.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속 기간이 긴 경우에는 뭐 세금이 엄청 적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수당을 IRP로 이체하고 연금공단에다가 요청해서 네. 그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좀 돌려받는 형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헷갈리죠. 너무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급여계좌로 받은 퇴직수당을 네. IRP 계좌로 이체하고 네. 이체할 때 연금공단에 네. 얘기해서 이체해야 됩니다. 예, 이런 네. 절차가 있습니다. 네. 환급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100%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이체하고 네.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요,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금 다 IRP로 바로 받아요. 100% 네.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2001년까지 납부한 기여금, 기여금이 본인이 내시는 그 연금이잖아요. 예, 이 기여금은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받은 건 어차피 절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금입니다. 네네네. 예, 그쵸. 그래서 IRP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3,9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6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남아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3,900만 원, 이렇게 IRP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 대상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퇴직급여. 네, 따라하기도 이거를- 힘드네요. 네, 그죠. 네. 이거를 퇴직하실 때 또 따라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익숙해요. 네. 앞에 그냥 퇴직만 네, 적혀서. 맞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거기에다가 과세 대상 퇴직수당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요, 이걸 IRP로 옮기려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막 방문해 보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그분들 전문가 아니에요? 확실한 설명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전문가긴 하지만요, 네. 이게 실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례가 익숙하지 않으신 많다. 거예요. 예,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선구자죠,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퇴직수당 전체를 IRP로 이체해서 네. 자금을 운용하면 상품 수익에 대한 걸 과세하지 않고, 그죠? 과세 이연한다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 분리과세 할 네, 수 있는 그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뭐가 안 나오죠? 건보료. 보험료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네. 다음과 같이. 일단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요. 네. 9,600으로 네. 해서 계산할게요. 네. 일단은 과세 대상 퇴직급여가 3,900이니까 그것만 일단 IRP로 옮겨서 공단에다가 이제 네. 통보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체하고 네. 통보하고. 그리고 또 IRP 계좌는요, 연간 개인이 낼 수 있는 또 돈이 있어요. 네. 1,800만 원. 1,800만 개인 원. 납입분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또 이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추가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우리가 IRP 계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SA 계좌. 그쵸. 그것도 절세 있고.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올해 얼마죠? 연간 2천만 원. 2천만 원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대부분 다 얼추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벌써 연말이면 네. 이제 ISA 넣고 IRP에 넣으시면 또 1월 달이면 또 한도가 생겨요. 또 2천만 들 수 있는 또 넣을 거죠. 수 있죠. 어쨌든 그 퇴직수당으로 받으신 돈을 다 연금 계좌나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계좌로 다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 하고서 그래 네.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네. 이런 방법들을 알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체하시게 되면은 퇴직수당 전체에 대해서 분리과세 형태도 유지하고 그리고 다 연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네. 너무 좋네요. 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절세 계좌에 그 납입 한도가 있거든요. 다 네. 한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좀 기억하셨다가 이거를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은퇴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저는 오늘 박사님 아직까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 와, 이런 정보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되게 뿌듯하고 막 설레고 그리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시잖아요. 퇴직하셔도 뭐 좀 지나시면서 소득도 좀 발생할 수 있고 네. 또 남은 자금이 있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P나 ISA가 연간 한도가 또 생기니까 네네. 거기다가 좀 넣어주시면 되죠. 자꾸 이거를 옛날처럼 네네. 예금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자 나오면 뭐가 나오죠? 세금 나오고 그쵸. 세금 나오면 건보료 나오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와, 그래서 분리과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박사님 진짜 명강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라이브의 매력. 우리 선생님들요, 채팅창에 여러 댓글들 좀 막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좀 끊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궁금증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땡땡 행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이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월 지급형 펀드와 같은 이 금융상품이 적합한지,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했거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는요, 꼭 월지급식 펀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차피 펀드 운용이 진행되면서 연금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펀드가 돌아가면서 네. 연금이 조금씩 나눠서 지급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꼭 지급 형태를 배당이나 그렇게 뭐 월지급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요, 장기 수익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내시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배당이나 뭐 월지급식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좋지만 네. 그것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 와, 좋은 답변 되셨나요? 네. 성장성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요, 이 교직원 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걸 어떻게 운용해야 가장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교직공제 상품은 그 최근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주 좋아진 상품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건보료 제도가 개편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절세도 해주고 건강보험료 부과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좋은 계좌.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네네네.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저 네. 알고 있어요. 장기저축급여라는 거하고 목돈급여. 목돈급여. 예. 둘 다 이게 좋은 상품으로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장기저축급여는 분리과세 상품이다. 저율과세이면서. 네. 예, 그건 이제 그러면 연금으로 쓰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기저축급여는 적립하시고 퇴직할 때 분할급여로 자동으로 전환돼요. 분할급여로. 그래서 이게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고 다른 거랑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1998년 이전에 가입하신 선생님들은 전액 비과세다. 완전 비과세.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1998년 이전에 절대로 가입하신 손대시면 안 됩니다. 어. 네, 그대로 유지하셔야 네네. 됩니다. 네. 그리고 목돈급여가 있잖아요. 단어 자체는 좋은데 네. 이건 우리가 가입하는 일반 시중의 예금 적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장점은 있지만 네. 그 외에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목돈급여가 어쨌든 뭐 몇 년씩 유지하다가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해지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목돈을 막 몇 해 동안 쌓아가지고 갑자기 한꺼번에 해지해버리면 그 해에 뭐가 많이 나오죠? 이자. 그게 이자가 갑자기 다른 예금이랑 합쳐서 2천만 원 넘어버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이 부분은. 그렇네요. 그래서 해지하실 때는 좀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가능하시면 그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되도록이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경기도 이제 그 교육연수원 강의를 네네네. 나가고 있는데요. 퇴직 선생님들 강의를 막 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막 질문을 막 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공제외 저축급여를 해지해가지고 은행에서 좋다고 하는 예금도 하고 누군가 또 연금보험도 좋다고 하니까 이걸 하겠다. 네. 어떠냐?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금리도 되게 높고 네. 세금도 없는 상품을 네. 굳이 내가 일부러 해지해서 해지해서. 뭐 수익은 비슷하면서 네. 굳이 세금도 내고 건보료도 막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놔두셔야죠. 네. 왜냐면 비과세면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아. 놔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좋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그 과거에 가입했던 상품들 있잖아요. 옛날 것들. 네네. 옛날 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정리하실 때, 해지하거나 뭔가 하실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무조건 해지하면 안 네, 되고. 맞습니다. 네, 네.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한 사람만 믿지 마시고 네. 여러 사람 말을 듣던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박사님 같은 분한테 여쭤보면 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좋은 지금 강의해주고 계신데요. 제가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잠깐 참여 인증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요. 문자 발송으로 참여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이요. 은퇴라는 단어를 기재해서요. 02570-5700
은퇴와 02-570-5700 기억해 주세요. 네, 문자 참여 인증은요, 오늘 라이브 방송 종료까지 가능합니다. 선생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지금까지는 이 은퇴자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이 각종 절세 계좌의 뭐 특징 또는 그것들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은퇴 자금을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네,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절세 투자와 연금 자산의 확대 두 가지 목적에서 일단은 ISA하고 세액공제, 세액공제, 은퇴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연금저축 IRP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네. 같이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펀드하고 ETF라는 상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일부러 내가 저기 예금하려고 막 증권사 계좌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펀드 ETF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연금 계좌나 절세 계좌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예, 그죠? 그래서 펀드 형태로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잘. 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물론 이제 IRP 계좌는 퇴직연금 계좌 쪽이다 보니까 예금도 할 수 있고 국채라는 상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자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높지 않고 지금도 네네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기조가 유지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정 비율 이상은 잘 모르시더라도 공부하셔가지고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그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형 펀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공부 해야 좀 됩니다. 해서라도. 네, 맞습니다. 해야 네네네. 됩니다. 네, 모른다고 네.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네, 그래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경험을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분산 투자가 잘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손실을 경험하고 막 이런 네.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간접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차피 연금 계좌에는 다 간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펀드가 있네. 펀드가 간접 투자거든요. 펀드. 운용사의 전문가가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개인은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네. 3땡, 태슬땡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딩된 자금이 충분해요. 펀드가 5천억도 있고요. 몇 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주식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익 배당 상품. 네네. 네, 그거에다가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펀드를 이제 각종 계좌에 편입한다는 거는 어쨌든 금리 수익보다는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주식형 펀드를 어느 정도는 계좌 포트폴리오에는 포함해야 된다.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거 투자했다가 또 항상 시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펀드를 고를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하셔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근데 사실 펀드를 고르는 그 기준이 있어야 네. 된다고 하셨는데 펀드 너무 어렵잖아요. 막상 접해보면 막 맞습니다. 되게 복잡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 수익률 좋네? 그래가지고 딱 골라가지고 가입하는 네, 경우가 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나중에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 운용 수수료도 너무 높고 네, 맞아요. 또 투자 성향이 이제 저랑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가슴앓이를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 네. 그러니까 펀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 네. 그게 뭘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기초 지식이 펀드를 선택할 때 이름을 보고 어떤 펀드인지 알아야 돼요. 이름. 너무 길던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보통 이거는 뭐냐면 자산운용사의 이름이에요. 명칭. 뭐 우리나라 운용사들 이름이겠죠. 네네네네.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의 제목입니다. 펀드의 제목. 펀드의 제목이니까 이거 보통 펀드 투자 컨셉이나 투자 방식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글로벌이라고 하면은 네네. 보통 그러면은 해외 투자하는 거겠죠. 전 세계에 이렇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펀드 이름의 뒤에 쪽에 보면 증권자 투자 신탁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상품은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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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펀드야. 네, 이렇게 펀드다. 알려주는 거고. 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혼합 나와 있는데요. 네네. 주식이나 나와 있으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주식에 이해하시면 투자하는 되죠. 펀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너무 이해가 맞습니다. 잘 네, 가네요. 그래서 네.
보통 주식형 펀드라고 가면 60% 이상이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반대 채권형 펀드면 채권 60%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주식형 펀드면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C 중에서 이제 알파벳 E 네네. 이게 중요합니다. 알파벳 E. 뭐예요? E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펀드다. 어, 네, 그래서 와요. 수수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수수료. 지점에서 가입하시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2%낼 수수료를요.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면 한 1.5%에서 밑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직접 가서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게 대부분 조금 더?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모바일이나 이런 비대면 거래도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 방금 제가 질문했던 거, 그 네. 펀드를 기준. 선택하는 그 기준. 중요하죠. 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요? 말씀하신 수익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건가요? 과거 수익률도 봐야 되고. 수익. 왜냐면 수익이 좋다는 거는 시장을 잘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운용을 잘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래 수익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가능성을 보는 거죠. 일종의 성적표 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봐야 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글로벌 펀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글로벌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배분, 지역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네네.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이면 글로벌에 적당하게 배분이 돼야 되냐 골고루. 아. 예, 이게 중요하다는 네네.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제 펀드 자료를 보시면요. 보통 북미가 미국이랑 캐나다를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에 50% 들어가 있고 나머지 유럽이랑 아시아에 나머지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비중이 딱 보면 숫자가 뭔가 안 맞아 보이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비중이에요. 아, 그러면 상당히 이상적인 배분인 거죠. 네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주식형 펀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펀드는 어떤 주식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봐요, 근데. 안 보죠. 선생님 뭘 보셨죠? 펀드 고를 때? 저희 수익률만. 그냥 수익률. 그죠? 네. 수익률 1등부터 10등까지 네. 안 됩니다. 기본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요 종목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네. 보여주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운용사에서 기간마다 종목 투자 비중이 막 바뀌면서 올해는 얘가 좋았다가 내년에는 이게 좋아지면 또 바꾸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되는 이 관리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펀드의 특징, 그다음에 운용 현황들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거나 아니면 그냥 추천받은 거, 은행 증권사에 가면 이제 이거 하라고 그쵸. 할 수 있잖아요. 네.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선택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와, 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만 네. 집어주신 것 세 같아요. 가지. 네, 세 가지와 그 네. 이름, 네, 네이밍. 네, 이름 보는 예. 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요즘 막 이렇게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ETF가 중요하다, 뭐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뭐 담아라, 뭐 네, 이런 얘기 네, 되게 많이 네.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ETF가 뭔가요? 네. ETF의 설명 드릴게요. 정확히 네. 아셔야 돼요. 네. 그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의 투자 시장의 환경은요, ETF로 가는 추세예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TF도 펀드예요, 펀드. 펀드예요. 펀드다. 어떤 종목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다만, 그 추구하는 수익률이랑 그 종목 비중 설정 기준 방식이 달라요. 일반 펀드하고. 앞에 보이는 펀드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일반적인 주식 펀드하고는 특징이 막 다르다. ETF는 한글로 얘기하면요, 상장 지수 펀드예요. 상장 지수 펀드. 예. 지수형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왜냐면 주식형 펀드는 거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2주씩 걸려요. 근데 이 ETF는 주식처럼 이틀이면 현금이 나오고 팔고 딴 거 살 수 있고 하는 거죠. 좋네요. 예. 지수형 펀드는 인덱스 펀드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 이게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 지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면 그 코스피 200이 하나의 지수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추종하면은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품에서는 뭐 코덱스 타이거 막 나오는데 이건 네네.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예. 뭐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거, 인덱스 펀드인 거죠. 그래서 이 지수형 펀드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형 펀드들은 매일매일 종목 비중이 바뀔 거잖아요. 네, 그쵸. 이거를 그대로 추종해야 돼요. 똑같이.
거의 90% 이상. 네.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한다. 우리 상장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뭐 중소기업 만들었다가 잘 돼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뜻이랑 네네. 똑같아요.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하면 이게 매매가 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된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ETF는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고요. 결제일 플러스 2일. 이일. 이게 보통 영어로 T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2일이 경과하면 인출이 되고 매매가 이렇게 가능하다는 바로 건가요? 나오고 아니면 바로 내가 팔고 다른 거 바로 살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주식 거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거래한다. 네. 그리고 이 지수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산업군일 수도 있죠. 네, 뭐 그렇죠. 은행주, 반도체주, 조선, 뭐 기계 뭐 이렇게 네네.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코스피 200, 삼성그룹주, 기계주, 반도체, 전자, 조선주, 예, 미국 S&P 500, 나스닥, 이렇게. 나스닥 지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몇 가지 ETF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종류도 한번 구분해 보고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볼게요. 네, 좀 어렵지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라방도 보시고 영상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도 들으시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예, 연금계좌, IRP, ISA에 많이 편입하고 있는 게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네. 네. 뭐 타이거, 코덱스 이름이 앞에 붙어 있고 뒤에는 S&P 500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펀드 규모가요. 뭐 한 펀드가 막 5조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금이 미국에 투자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기초 지수라는 게 S&P 500 지수이고 네. 그리고 펀드 보수가 되게 저렴합니다. 보통 주식형 펀드가 1.5면 ETF 이런 지수형 ETF가 0.07%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자금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좀 의미가 있어지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미국 시장이 워낙에 이제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 S&P 500 그게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앞에 있는 그 브랜드 명들이 다 국내 운용사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다 이렇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그러니까 좀 예, 이해가 가네요. 해외에서 직접 거래하는 ETF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국내 상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이기 때문에 국내 모든 절세 계좌 뭐가 있죠? ISA, IRP, 네. 모든 계좌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네네. 네.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미국에서 직접 거래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가 SPY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SPY를 IRP에 넣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거는 뭐죠? 해외 상장 해외 ETF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리고 ETF는 전체 시장에 대한 지수를 추종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운용 목표가 패시브 전략,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네네네. 목표를 원래. 네. 그러면서 시장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죠. 시장 수익을. 그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의 위험을 그 시장의 변동성을 감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실 게 뭐냐면 액티브 ETF라는 게 또 나왔어요. 액티브 ETF. 네, ETF도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액티브하게 가자 이 뜻이잖아요. 액티브하게 그래서 뭔가 세게 액티브. 가자. 세게 가자. 이 얘기예요. 네. 앞에 설명드린 그 우리가 봤던 주식형 펀드들이 원래 액티브 펀드예요. 네.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액티브 ETF도 어떤 특정 지수보다는 초과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와 ETF의 속성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목도 선택을 어느 정도 해주고, 네네. 그리고 일단 시장의 수익도 추종한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익보다는 좀 초과 목표로 수익.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예시가 빅테크 10이라는 ETF예요. 그죠? 그러면 S&P 500이면 S&P 500에 500가지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전체 지수잖아요. 네네. 근데 빅테크 10은 그 중에서 10가지 대형 기술주만, 테크주만 선별해서 그거에 대한 비중만 똑같이 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이에요. 네, 빅테크 10. 큰 기술주 10가지. 뭐 이렇게. 영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큰 것만 모아놓다 보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그 위험은 좀 커지겠죠.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의 S&P 500보다는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했다. 네네.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약간 좀 높습니다. 그게. 네. 현재 높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펀드하고 ETF들의 기본적인 그 원리들, 투자 방식들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은퇴자금의 운용 그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셔야 돼요. 네, 조금씩이라도 네. 올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ETF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ETF만 있는 줄 아셔가지고 네. 원래 펀드는 이렇게 사고 파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막 사고 팔아요, 무조건. 네. 근데 잦은 매매하시면 안 돼요, 펀드라는 건. 왜요? 잦은 매매하면 수익이 낮아져서 주식 투자하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 맨날 주식 사고 팔아 보세요. 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 운용 성과를 해친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게. 매매를 자주 하면 안 된다. 매매를 자주 하면 안 그래서 된다.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좀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와, 저 오늘 펀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 이제 맞습니다. 가가지고 상담할 때 이 네이밍도 네. 알고 수익률도 보고, 맞습니다. 예, 네.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있는지. 그렇죠.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께 질의하고요, 또 박사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의문요, 괜찮아요. 큰 고민이요, 괜찮습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다 활용해 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요, 우리 선생님들의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분리가사 계좌를 좀 네, 운용하셔야 돼요. 네. 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좀 옮겨주시고 아니면 그래도 예금이 좀 많다 그러시면요. 배우자분께 좀 나눠서 인적 배분하는 거죠. 네네. 왜냐면 과세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예, 인별과세라고 근데 하죠. 이제 아주 막 그 방법은 선호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네. 거죠. 상품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아니면 인적 배분해서 인별과세로 바꾸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WJ2 땡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은퇴를 앞둔 노후 자금 마련, 네. 그리고 연금 관리, 재테크 이 노하우를 알고 싶어요. 네. 은퇴를 앞뒀다는 것은 몇 년 안 남았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최대한 납부한다. 최대한 세액공제는 900, 최대는 1800이잖아요. 네. 최대 납부하시고 그리고 이 앞에서 들었던 강의 맞습니다. 내용이 예. 쏙쏙 좋은 질문 하신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예, 답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MSUN 땡땡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 교직원 공제의 장기저축 급여 목돈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리과세 기본적으로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분리과세 세율이 0에서 4% 정도 이내로 들어와요.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98년 이전은 비과세.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시고 네. 그대로 분할급여로 전환시켜서 받으셔야 돼요. 아. 연금 형태로. 네네. 그 기간만 좀 정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목돈과 명태금은요. 네. 명태금은 분리과세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예. ISA, IRP 네네. 거기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비과세 연금보험도 거치형이 있어요.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넣어서 종합과세 금액 기준 아래로 분리과세 기준 아래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와, 이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MDK 땡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 퇴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 공제회연금, 개인연금 등 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아야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 주변 사람들이요.
이 월에 연금으로 받은 돈이 너무 많으면 이 세금 폭탄 네. 받는다 이런 소문 들으셨대요. 네, 네. 그래서 그 궁금하시대요. 얘기 중요한 얘기죠. 네. 우선은 분리과세, 그것도 분리과세 항목이니까 예. 관계없고요. 합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직원공제외 장기저축급여도 분리과세니까 별도. 맞아요. 세금 적고 아, 건보료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예.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만 1,500 맞추시면 다른 거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관없다. 정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에요. MINT 땡땡땡땡 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 연금저축을요, 2013년 전에 들고 지금은 펀드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시기와 상관없이 타도 이 세금 손해가 없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요. 이 적격 요건이라고 해서 예전 것들도요, 55세 이후에 받는 건 동일해요. 네. 55세 이후니까 퇴직하신 다음에 60세부터 받으셔도 되고요. 단지 5년 이상은 하셔야 되고. 최근 그 이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이렇게 네네. 해서 그 기간을 맞추셔야 되고, 이미 해지하시면 페널티가 있죠. 네. 16.5% 예.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보시길 너무 잘하셨네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SKH 땡땡땡땡 님께서요 질문하셨어요. 교직원 공제에 가입한 장기 저축은 퇴직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지요? 이 수령 기간을 5년 또는 네. 10년으로 나누어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이제 노후에 더 도움이 될지 선택이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장기저축 급여 상품은 일단 운용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금리가 그래도 유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퇴직하셔가지고 분할급여를 받으시면 되고요. 수령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령 기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러분 선생님들 표를 좀 그리셔가지고 네. 몇 살부터 공무원연금이 나오고 얼마씩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개인연금 공제가 얼마씩 나오는지를 좀 흐름표를 좀 그려보셔가지고 받는 시기나 개시 시점을 정하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표를 좀 그려보는 어쨌든 거. 공제 상품은 운용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네. 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신만의 좀 표를 네, 현금으로 그려봐라. 은퇴현금으로 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안에서 상품을 막 거래해요. ETF도 거래하고 펀드도 막 팔아서 수익이 막 나요. 거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연금으로 수령할 때 네네. 연금 소득세가 5.5%에서 3.3%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네. 그것만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요. 네. 퇴직금에 세금을 아끼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주 큰 장점이면서 분리과세 해주고 예. 분리과세 해주면 뭐가 안 나오죠? 건강보험료. 네. 이 엄청 주입식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죠. 이거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정말. 분리과세, 네네. 분리과세 중요하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CHO 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 적은 금액이라도요, 연금이 바로 나오면 퇴직하고 싶으시대요. 이 고강도 스트레스 교직에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십시오라고 또 써주셨어요. 이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떼는데 이 명퇴 후에 바로 이 연금이 나오지 않아서 네,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왜냐면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다른 일을 어차피 하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냥 계시면 생각보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소득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대보험도 예를 들면 납입이 되고 네. 그리고 건보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연금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네. 좀 이게 건강만 좋으시면은 네. 최대한 좀 네. 오래 재직하시는 게 참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네. 선생님 힘내시고요. 네. 우리 조금 더 길게 끝까지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DJKS 땡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제 부부교사인데 이 연금을 매달 받아야 할지 아니면 빚이 있는데 이걸 목돈으로 받아서 확 한 번에 이제 네, 갚아버리는 게 현명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정보를 달라고 하셨어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우리가 공적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공적 연금은
내가 낸 거에서 그대로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교를 극단적으로 해볼게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2억인데 네. 연금으로 다 받았다. 한 90세까지.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공적연금의 가치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일시금으로 받거나 네. 인출하시면 안 돼요. 어.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받으시고요. 네. 받으시고 대출을요. 예. 상환 기간 늘려서 아. 이자를 내면서 좀 하더라도 네. 연금은 그대로 무조건 받으시고 예. 혹시라도 좀 그래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퇴직수당 받으신 걸로 네네. 조금 갚으시고 어. 예. 좀 그것도 저는 좀 아깝거든요. 네. 그것도 웬만하면 IRP나 분리가세로 넣어서 받으시면 좋은데 뭐 대출 이자가 좀 부담되시면 네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연금 네. 받은 걸로라도 상환을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와. 공적연금의 가치는 매우 크다는 거죠. 예, 공적연금의 가치 매우 크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LJS 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어요. 퇴직 후에 지역에 가면 이 네. 건보료, 맞습니다. 지금 주입식 교육, 건보료, 네, 이 건보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를 슬기롭게 줄이는 방법 네. 알려주세요.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한 달, 두 달 만에. 예. 바로 본인 재산하고 이런 게 다 부과됩니다. 주식에 직장에 있는 소득만 부과되는데 네네.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바로 부과돼서 학교에 계실 때랑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100%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많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나마 아낄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전에 분리과세 계좌 같은 걸 많이 모아놨다. 네, 연금저축 IRP, ISA 그러면은 거기서 일단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거에서 아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뭐냐면 퇴직하셨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3년간 내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미 계속 가입. 네네. 이미 이거를 계속 가입. 고지서가 날라와서 이 2달 안에 신청하셔야 돼요. 어. 까먹지 마시고. 예, 2달 안에. 2달 안에. 예. 2달 안에. 근데 두 개가 비슷비슷하다. 네. 그건 헷갈리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지금 나의 재산만 들어가 있지 네. 올해 소득이 포함 안 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올해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바로 내년 1월 때부터 또 올라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그래서 무조건 그 지역가입자가 조금 싸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거나 그러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꼼꼼하게 예상치를 살펴봐야 보셔야 돼요. 예.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내 소득에 맞춰서 연금을 입력하시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추가되는 게. 비교하셔가지고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와, 정말 좋은 네. 정보입니다. YON 땡땡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 3주택인 경우, 요건 좀 부럽네요. 네네. 만약 3주택인 경우, 이 건보료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3주택이시면 건보료 내셔야 되죠. 네네. 네. 3주택은요, 월세 전체, 월세에다 받은 거 전체, 그리고 전세를 3주택 놓더라도 모든 보증금이 다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건보료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보험료가 나오실 거예요. 3주택인 건 부러운데 요 뒷부분은 안 맞습니다. 부럽네요. 네. 예. 다음 질문은요. BELL 땡땡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5년 이내에 명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건 어떤지 이게 궁금하네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가능하시면 재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소득 활동 하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연금은 그냥 해당 나이에 맞게 정상 수령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국민연금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막 해봤는데 보통 한 20년 넘게 수령한다고 가정해버리면 조기 수령이 그때부터 불리해져요.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는 네네. 얘기죠. 그래서 보통 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길게 받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J22 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삭감된다고 들으셨대요. 네, 네. 근데 어느 정도의 소득부터 이 삭감이 되는지 그 경우에 그리고 세금이랑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네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소득이 있으면 직장 생활 하시면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내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연봉이 한 6천이면요. 연봉이 6천이면은 50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공무원 많죠. 네. 생각보다 크죠. 그건 크죠. 너무 그래서 큰데요? 연봉이 4천이면은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일을 좀 덜 하고 싶고 연금은 네. 그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약간 조정하셔가지고 직장을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받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행히 그러면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시면 건보료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건. 아, 달라질 예. 때. 아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MIDORI 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 IRP 관리는 어떻게 해야 네네. 되나요? IRP는 퇴직연금 계좌군이에요. 그쪽에 포함되는 계좌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IRP는 현금도 그대로 놔둬도 되고요. 예금, 채권 다 됩니다. 펀드 ETF 다 되고.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하고 ETF만 돼요. 네네.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근데 나는 좀 뭔가 위험한 걸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안전하게 운용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한 20, 30%라도 펀드 ETF를 좀 넣어서 약간의 수익을 좀 높여주는 형태로 장기 보유하는 포트폴리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MADH 땡땡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미혼 30대 중반의 싱글 교사입니다. 연봉에서요, 대충 40% 정도를 모아서 이걸 지금은 ISA, IRP, 연금저축펀드에 넣고 있으시대요. 먼저 이 연금저축펀드에 넣는 이유는 세제 혜택이 너무 커서 안 넣을 수가 없대요. 자, 600 정도 넣고 IRP는요, 300 정도 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ISA로 넣고 계시대요. ISA로 세제 혜택만 받고 3년 지나면 해지해서 이 큰 목돈 들어갈 곳에 넣을지 아니면 연금 계좌에 넣을지 고민이시고, 그래서 지금은요, 이 연금 계좌와 주식 계좌를 1대1 비중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주식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도 있어서 이걸 언제부터 연금 계좌로 돌려야 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딱 단정해서 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좀 젊으시잖아요. 네. 젊으시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비중이 좀 큰 것 같고요. 지금 네. 소득에 비해서.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좀 적정하게 내시면서 좀 증가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결혼, 주택, 네. 마련 등등. 그러면 ISA 쪽으로 일단은 좀 먼저 우선적으로. 네네. 예, 물론 은퇴 준비하는 건 좋지만 나이에 맞게. 근데 네. 물론 이제 선생님 계획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 난 뭐 결혼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약간 단기 자금, 중장기 자금 위주로 좀 하시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BAKA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30대 후반 교사입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비율을요, 30대 70으로 준비 중인데, 이 비율이 적정한 비율일까요? 이 단기 투자는 대부분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손실을 볼 경우에는 회복할 때까지 이게 끝까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딱 손절하고 빨리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매번 판단이 어렵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 박사님만의 특별한 기준, 원칙이 있는지 알려주시면요, 이 투자 계획 세우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주식을 개인이 막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인내심 같은 걸 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서 제 의견은 그냥 단순한 건데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낮추시면서 이제 간접 투자, 펀드 ETF 비중을 좀 서서히 높이시고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GP 땡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미국 배당주 투자 시 직접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 국내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지만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요. 일단은 국내 설정된 해외 상품으로 해서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 네. 왜냐면 절세 계좌의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세가 높잖아요. 그리고 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배당도 막 나오고 네. 그리고 양도세도 연간 거래 금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맞추기 좀 쉽지 않은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ISA 계좌를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외 주식으로 좀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네네. 이 라이브 방송 네네.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신 이 질문들에 네네. 대해서 이제 답변 네네.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 올라와 있을지 사실 저도 무척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라주세요. 몇 개예요? 3개. 교수님 숫자만 불러주시면 돼요. 저한테 보시고. 되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냥 대답하기 쉬워. 네, 4번.
4번. 4번이 이제 그 공제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직 질문. 네. 4번. 4번이요? 지금 이 질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98년 이후는 비과세가 아니면 몇 프로인가요? 그 네. 이유는 98년 이전 건 비과세고. 네. 그죠? 98년 이후 거는 0에서 4%로 나와 있는데 가입 시기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네. 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분리과세가 되고 그래서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외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보실까요? 연금저축 사업비 6번입니다. 6번. 6번. 네. 연금저축, 사업비 등 공제금이 크지 않나요? 연금저축 보험사에 있으면 사업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증권사로 이전하시면은 그때 계좌에 대한 사업비는 부과되지 않고요. 펀드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 펀드도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ETF를 비중을 높이시면은 네. 상품 수수료는 매우 낮아지게 되죠. 그렇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와, 우리 선생님들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걸로 네, 대답해 주실까요? 건강보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네, 퇴직 후 8번이죠. 8번 제가 네. 먼저 질문부터 네네네. 좀 읽어드릴게요. 이 절세 방법으로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3년간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네네. 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퇴직하시면 바로 이제 한 달, 두 달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옵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날라와요, 바로. 그러면 이걸 낼 거냐, 아니면은 이미 계속 가입자를 선택할 거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네.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본인이 공단에 연락해서 학교에서 내던 보험료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그 학교에서 내시던 그 보험료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선택해서 3년간 그걸 일단 내시면서 네네. 또 그 사이에 뭐 재취업하시거나 근로소득을 좀 받으시면 건보료가 또 이제 또 회사에서 납부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이어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예, 좋은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요, 은퇴에 관한 궁금증 정말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요, 두근두근 추첨 이벤트의 시간입니다. 총 3문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요, 선생님들께서는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우리 박사님께서 은퇴라고 외치시면 은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박사님? 은퇴! 네, 박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분리과세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끊임없이 세뇌시켜 주셨던 분리과세.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게 분리과세예요. 네, 분리과세.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3년 이상 5년 이내 단기 중기자금을 운용하기 적절한 계좌이면서 또 절세 효과가 큰 계좌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박사님? 은퇴! 박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ISA나 뭐 또는 ISA 계좌입니다. 네, 정답은 ISA 또는 ISA 계좌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교직원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 분리과세 상품이면서 이 저율과세인 상품은 무엇일까요, 박사님? 은퇴! 하나, 둘, 셋. 네, 박사님. 정답은요? 정답은 장기저축급여입니다. 네, 정답은 장기저축급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두근두근 이 추첨 이벤트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되신 선생님이요, 방송 끝나고 추첨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에서요, 참여 인증 방법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내용에 박사님이 외쳤던 은퇴는 단어를요, 기재해서요, 02-570-5700으로 보내주세요. 이 문자 참여 인정은요, 오늘 라이브 방송 종료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기 말이라 교육 활동으로 이 바쁘신 중에도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아, 네. 우선 뭐 강의 내용보다는 선생님들 질문하시는 수준이나 이게 생각보다 매우 높아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 많잖아요. 어렵지만 스스로 너무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셔라. 그래야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 정말 그야말로요, 이 피가 되고 막 살이 되는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방이요, 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요, 정말 실제적인 도움, 그리고 지혜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도 아직 궁금한 점 많으시죠? 네, 궁금한 점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드리는 이 연수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에서요, 슬기로운 머니생활, 현명한 소비와 투자 이 강좌를요 한번 수강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라방 만족도에 대한 이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설문 링크는요 채팅방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이브 종료 후에 이벤트 당첨자 있는 거 확인도 잊지 마세요. 자, 이것으로요, 이렇게 준비된 나방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